안녕하세요. 밤이 깊었네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죠? 편안하게 쉬면서 오늘 밤 따뜻한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옛날 옛적에 어느 한 깊은 산골 마을에 기구한 운명을 타고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조선 땅 북쪽 끝자락. 태백산맥에 거친 줄기가 뻗어내린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유난히 일찍 찾아왔습니다. 매서운 바람은 마치 굶주린 짐승의 울음소리처럼 흙벽을 긁어댔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대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산자락을 덮을 무렵 마을 끝자락에 위태롭게 서 있는 초가집 부엌에서는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다 쓰러져가는 살인문 틈새로 황소바람이 들이닥칠 때마다 아궁이의 불씨는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불을 지피는 처녀의 이름은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낡고해진 무명 저고리를 입고 있었는데 소매 끝은 닳아서 실밥이 터져 나와 있었습니다. 연화의 손은 거친 일로 인해 나무 껍질처럼 투박했지만 불을 다루는 솜씨는 놀라울 만큼 섬세했습니다. 연화가 고개를 들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려 할 때 그녀의 오른쪽 얼굴을 덮고 있는 검고 붉은 반점이 불빛에 드러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그녀의 얼굴 반쪽을 뒤덮은 이 흉측한 반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귀신 들린 아이라며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녀는 습관적으로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얼굴의 오른쪽을 가렸습니다. 세상의 차가운 시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특별한 재주가 하나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들보다 수백 배는 더 예민한 코와 혀였습니다. 연화는 바람 냄새만 맡고도 곧 눈이 내릴 것을 알 수 있었고 쌀이 끓는 냄새만으로 밥이 얼마나 익었는지 콩나물국에 소금이 얼마나 더 필요한지를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밤도 연화의 코끝에는 심상치 않은 냄새가 스쳤습니다. 그것은 다가올 폭설의 차가운 비린내와 함께 집 안으로 들이닥칠 불행의 기운이 섞인 매캐한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이 까닭 모르게 서늘해졌습니다. 그때 밖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살인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술에 잔뜩 취해 비틀거리는 발소리가 마당을 휘저었습니다. 연화의 작은아버지가 장터에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마을에서 소문난 남봉꾼으로 도박과 술로 가산을 탕진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방문을 걷어차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목이 터져라 물을 찾으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연화는 익숙한 듯 재빨리 부엌에서 물 한 사발을 떠서 안방 문 앞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방 안에서는 혀꼬인 소리로 신세를 한탄하는 작은아버지의 욕설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는 조카딸인 연화가 재수가 없어서 집안이 망했다며 그녀의 흉측한 얼굴 때문에 복이 들어오려다가도 달아난다고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연화는 입술을 꾹 깨물며 부엌 구석으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눈가에 물기가 차올랐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을 흘리기에는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너무나 무거웠고 이미 흘릴 눈물조차 말라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자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검은 기와지붕 위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정막을 깨고 낯선 발자국 소리가 살인문 밖에서 들려왔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눈을 밟는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누군가 살인문 밖에서 주인을 찾았습니다. 굵직하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술에 취해 잠들었던 작은아버지가 부시시한 눈을 비비며 방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갓을 깊게 눌러쓴 낯선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그 사내는 눈이 덮인 어깨를 털며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붉은 비단 보자기로 감싼 호리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사내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이할 정도로 향기로운 술 냄새가 마당 가득 퍼져 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마치 한겨울에 핀 매화향기 같기도 하고
깊은 산속에서 잘 익은 머루 향기 같기도 했습니다. 술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작은아버지의 코가 벌름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흐리멍덩하던 눈동자에 탐욕스러운 빛이 서렸습니다. 낯선 사내는 자신을 지나가던 행상인이라고 소개했지만 그의 옷차림이나 말투는 예사 장사치와는 달랐습니다. 그는 하룻밤 묵어갈 곳을 찾고 있다며 숙박비 대신 귀한 술을 대접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덥석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좁은 방 안에 마주 앉았고 사내는 보자기를 풀어 청자로 빚은 아름다운 호리병을 꺼냈습니다. 병마개를 열자 방 안은 순식간에 천상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부엌에 있던 연화마저 그 향기에 취해 잠시 고개를 들 정도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술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슬픔을 잊게 하고 고통을 잠재우며 찰나의 순간을 영원한 쾌락으로 바꿔줄 것 같은 유혹적인 향기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술잔을 받아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의 얼굴에 황홀경이 번졌습니다. 평생 마셔본 적 없는 최고의 맛이었습니다. 그는 연신 감탄사를 내뱉으며 사내에게 한 잔 더 따라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사내는 묘한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술을 따랐습니다. 몇 잔이 오가고 작은아버지가 술기운에 완전히 정신을 놓을 때쯤 사내는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모시는 주인님 댁에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주인님은 깊은 산속에서 도자기를 굽는 장인인데 성격이 괴팍하여 웬만한 사람은 버티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내는 묵묵히 일만 할 수 있는 세상과 연이 끊어져도 상관없는 그런 여인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술잔을 든 채 곰곰이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내 부엌 쪽을 힐끔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이 귀한 술을 한 병이라도 더 얻어 마시고 싶다는 욕망만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품속에서 똑같이 생긴 호리병 하나를 더 꺼내 보였습니다. 이 술은 황실에 진상되는 천년 묵은 산삼주보다 더 귀한 것이라며 사람 값으로 치기에도 차고 넘친다고 은근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작은아버지는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조카딸 연화는 그에게 짐일 뿐이었습니다. 밥만 축내고 시집도 못 갈 흉측한 얼굴을 가진 아이. 차라리 어디론가 사라져버리는 게 서로에게 좋은 일이라며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거래는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작은아버지는 호리병을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고 사내는 만족스러운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사내는 당장 연화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했습니다. 눈보라가 더 심해지기 전에 산을 넘어야 한다면서 말입니다. 작은아버지는 부엌 문을 벌컥 열고 연화에게 소리쳤습니다. 짐을 싸서 당장 따라 나서라고 말입니다. 부잣집에 팔려가는 거니 오히려 호강하는 것이라며 키워준 은혜를 갚을 기회라고 뻔뻔하게 덧붙였습니다. 연화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이런 날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이 바람 앞에 놓인 촛불처럼 위태롭다는 것을, 그리고 이 집은 자신이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 한 구석에 놓인 작은 보따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준 빗 하나와 여벌의 저고리 한 벌이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화는 마지막으로 부엌을 둘러보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불을 떼던 아궁이, 손때 묻은 솥단지, 그리고 틈새로 바람이 들어오던 흙벽,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공간과 작별을 고했습니다. 신을 신고 마당으로 나서자 차가운 눈발이 연화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낯선 사내는 말없이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연화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내의 뒤를 따랐습니다. 등 뒤에서는 작은아버지가 술병을 따는 소리와 함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상일로 접어들자 어둠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사내가 들고 있는 작은 등불 하나만이 눈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의 집신은 금세 젖어들었고 발가락이 얼어붙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묵묵히 걸었습니다. 육체의 고통보다 마음의 구멍이 더 시렸기 때문입니다. 혈육에게 술 한 병 값으로 팔려가는 자신의 처지가 마치 길가에 채이는 돌멩이보다 못한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바람이 거세질수록 연화는 옷깃을 더욱 단단히 여몄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반점이 추위에 얼어 더욱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눈 위에 찍히는 자신의 발자국만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옮겼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 길의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어쩌면 호랑이보다 더 무서운 괴물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등 뒤에 남겨두고 온 지옥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서글픈 희망을 품었습니다. 산세가 점점 험해지고 눈은 무릎까지 차올랐습니다. 앞서가던 사내가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잘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려는 듯했습니다. 등불 아래 비친 그의 눈빛은 의외로 차갑지 않았습니다. 사내는 품에서 주먹밥 하나를 꺼내 연화에게 건넸습니다.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주먹밥이었습니다. 연화는 주저하며 사내의 얼굴과 주먹밥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낯선 이의 예기치 않은 친절에 그녀는 당황했습니다. 사내는 거칠게 손짓하며 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먹고 힘을 내야 이 산을 넘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주먹밥을 받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짭조름한 소금 맛과 밥 아래 온기가 얼어붙은 혀를 녹였습니다. 그 작은 온기가 목구멍을 넘어가자 참았던 눈물이 기어이 터져 나왔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는 못했지만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려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자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밤은 영원할 것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것 같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연화는 오직 앞서가는 등불 하나에 의지해 미지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여명이 밝아올 무렵 눈보라가 잦아들고 세상은 온통 은백색의 침묵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밤새 산길을 걸어온 연화의 발은 감각이 없을 정도로 얼어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하얀 입김이 서리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녀를 이끌던 사내는 깊은 상월짝이 막다른 곳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에는 거대한 짐승이 입을 벌리고 웅크린 듯한 형상의 가마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고 그 옆으로 낡지만 단단해 보이는 기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세상과 단절된 채 흙과 불만을 벗삼아 살아가는 도공의 집이었습니다. 사내는 대문 앞에서 인기척을 내며 주인을 불렀지만 안에서는 기척이 없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검은 무명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기괴하게 생긴 나무 탈을 쓰고 있어 표정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탈의 눈구멍 너머로 보이는 눈빛은 차갑다 못해 서늘한 살기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 가마터의 주인인 무탈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탈과 애군이 비껴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지만 역설적으로 그는 세상의 모든 고통을 짊어진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사내는 연화를 가리키며 밥 짓고 빨래할 계집을 데려왔다고 말했습니다. 무탈은 나무 탈 너머로 연화를 쏘아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연화의 얼굴을 덮은 머리카락과 그 아래 감추어진 붉은 반점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그는 쇳소리 나는 목소리로 사내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장작 패고 흙을 이길 튼튼한 일꾼이지.
거치적거리는 계집 따위는 필요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당장 데리고 돌아가라는 그의 말에는 사람에 대한 깊은 불신과 혐오가 묻어 있었습니다. 사내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이미 값을 치렀으니 물을 수 없다고 버텼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해 산을 내려가 버렸습니다. 넓은 마당에 홀로 남겨진 연화는 갈 곳 잃은 어린 새처럼 서 있었습니다. 무탈은 한동안 그녀를 노려보다가 혀를 차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산골짜기에 메아리 쳤습니다. 연화는 멍하니 서 있다가 살을 내는 추위를 피해 조심스럽게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은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냉기가 감돌았고 솥단지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습니다. 곳곳에 거미줄이 쳐져 있었고 식재료들은 무질서하게 널려 있어 삭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이 차가운 부엌이 오히려 마음 편한 안식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언손을 호호 불어가며 부엌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물을 길어 솥을 닦고 흩어진 장작을 모아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장작 소리가 적막한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구석 항아리에서 묵은 된장과 말린 시래기를 찾아냈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코는 된장이 아주 잘 발효되어 깊은 맛을 내고 있음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녀는 쌀을 씻어 밥을 안치고 된장을 풀어 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연화의 요리는 단순한 조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냄새만으로 국물의 간을 맞추고 불의 세기를 조절했습니다. 시래기에 쿰쿰한 냄새를 잡기 위해 말린 표고버섯 몇 개를 찾아 넣었고 된장의 텁텁함을 없애기 위해 뒤뜰 장독대에서 찾아낸 묵은 김치 국물을 살짝 더했습니다. 이내 구수하고 깊은 밥 냄새와 된장국 냄새가 부엌을 넘어 안채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이 집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 사는 따스한 온기의 냄새였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던 무탈의 코끝에도 그 향기가 스며들었습니다. 무탈은 작업을 하려다 말고 멈칫했습니다. 그 냄새는 잊고 있었던 어린 시절의 기억, 어머니가 끓여주던 저녁 밥상의 향수를 자극했습니다.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그는 자존심 때문에 밖으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조용히 소반에 밥과 국, 그리고 몇 가지 짠지를 정갈하게 담아 안방 문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식기 전에 드시라는 작은 목소리를 남기고 그녀는 다시 부엌으로 사라졌습니다. 무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방문을 열고 소반을 방 안으로 들여왔습니다. 나무 탈을 쓴 채 숟가락을 들었지만 탈 때문에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방문을 걸어 잠그고 조심스럽게 탈을 벗었습니다. 드러난 그의 얼굴은 참혹했습니다. 화마가 핥히고 간 흉터가 왼쪽 얼굴 전체를 뒤덮고 있었고 피부는 녹아내려 엉겨붙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고 불렀고 아이들은 그를 보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가 세상과 담을 쌓고 산속에 숨어 사는 이유였습니다. 그는 흉측한 얼굴을 찡그리며 국물을 한 숟가락 더 넘겼습니다. 순간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투박해 보이는 된장국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깊고 다정한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기묘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무탈은 여전히 연화에게 곁을 주지 않았고 말을 섞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작업실에 틀어박혀 흙을 빚거나 가마를 살폈습니다. 연화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그녀는 무탈이 작업에 열중할 때는 방해가 되지 않도록 숨죽여 있었고 그가 밥을 먹을 때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상처를 건드리지 않기 위해 조심하며 각자의 고독 속에서 침묵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조금씩 신뢰라는 이름의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큰 눈이 내리던 밤이었습니다. 산바람이 거세게 몰아치며 창호지 문을 흔들었습니다. 연화는 부엌 아궁이 앞에서 불을 지키며 잠이 들었다가 끙끙 앓는 신음소리에 놀라 깨어났습니다. 소리는 안방에서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듯한 고통스러운 소리였습니다. 연화는 망설이다가 안방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냄새가 그녀의 코를 자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땀 냄새가 아니라 열기에 들뜬 몸에서 나는 비릿한 염증의 냄새와 고통이 만들어내는 독한 냄새였습니다. 무탈은 화상을 입은 자리가 날씨가 춥거나 습할 때면 끔찍한 통증에 시달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은 유독 통증이 심해 그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식은땀을 흘리며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뼈마디가 쑤시고 살이 타들어가는 듯 단 고통에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습니다. 연화는 직감적으로 그가 위독한 상태임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체하지 않고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낮에 땔감을 구하러 갔다가 보아두었던 약초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이었지만 연화의 코는 정확했습니다. 그녀는 말린 쑥과 감초, 그리고 진통 효과가 있는 엉겅퀴 뿌리를 찾아냈습니다. 부엌으로 돌아온 그녀는 약탕관에 약재를 넣고 정성껏 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불의 세기를 조절하며 약재의 향이 가장 짙어지는 순간을 기다렸습니다. 쓴 냄새와 함께 은은한 단내가 어우러지며 약이 완성되었습니다. 연화는 뜨거운 약사발과 깨끗한 천을 챙겨 들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예의를 차릴 겨를이 없었습니다. 방 안은 열기로 후끈거렸습니다. 무탈은 탈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바닥을 뒹굴고 있었습니다. 촛불 아래 드러난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더욱 기괴해 보였습니다. 연화가 방으로 들어서자 무탈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얼굴을 가리려 했습니다. 보지 마라. 나가라. 소리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랬듯이 이 여자도 괴물을 보고 공포에 질릴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덤덤한 표정으로 무탈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 오랫동안 숨겨왔던 오른쪽 얼굴에 붉은 반점을 드러냈습니다. 촛불 아래 두 사람의 얼굴이 마주했습니다. 한쪽은 화마가 남긴 흉터로, 다른 한쪽은 태어날 때부터 지닌 낙인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무탈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연화의 눈에는 공포가 아닌 깊은 연민과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화는 말없이 따뜻한 물에 적신천으로 무탈의 식은땀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습니다. 무탈은 저항할 힘도 없이 그녀의 손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다려온 약물을 숟가락으로 떠서 무탈의 입술에 가져갔습니다. 쓴 약물이 목을 타고 넘어가자 불같이 타오르던 통증이 조금씩 가라앉는 듯 했습니다. 연화는 밤새 그의 곁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주고 열이 내리도록 팔다리를 주물렀습니다. 무탈은 흐릿한 의식 속에서 연화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흉측하다고 손가락질했던 그녀의 반점이 그의 눈에는 마치 붉은 꼬집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을 괴물로 보지 않고 단지 아픈 사람으로 대해주는 그녀의 태도에 얼어붙었던 마음의 빗장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자신의 가장 추한 모습을 보이고도 거절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무탈의 열이 내리고 호흡이 편안해졌습니다. 지친 연화는 무탈의 머리맡에 엎드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무탈은 눈을 뜨고 잠든 연화의 모습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은 고된 삶을 증명하듯 구부정했지만
그 어떤 거목보다 단단해 보였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연화의 어깨에 흘러내린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무탈은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는 여느 때처럼 도마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나무탈을 쓰려다 잠시 멈칫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문 밖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탈을 쓰지 않은 채 방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화상 입은 피부에 닿았지만 예전처럼 시리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에서 나온 연화가 마당에 서 있는 무탈을 보았습니다. 맨 얼굴을 드러낸 그를 보고도 그녀는 아무런 내색 없이 가볍게 목례를 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무탈은 어색하게 헛기침을 하며 장독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그 공기는 전날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고통을 나누어 가진 사람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묵직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무탈은 작업실 문을 열어두었습니다. 평소라면 굳게 닫혀 있었을 문이었습니다. 연화는 마당을 쓸면서 힐끔힐끔 작업실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무탈은 물레 앞에 앉아 흙을 빚고 있었습니다. 진흙 덩어리가 그의 손길에 따라 매끄러운 곡선의 그릇으로 변해가는 과정은 마법과도 같았습니다. 연화는 자신도 모르게 빗자루질을 멈추고 그 광경에 매료되었습니다. 흙냄새와 물냄새가 섞인 작업실의 공기는 평온했습니다. 무탈은 연화의 시선을 느꼈지만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흙을 만지며 말했습니다. 배가 고프군. 점심은 넉넉히 짓거라. 투박하고 무뚝뚝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이전의 날카로움이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연화는 환하게 웃으며 예,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대답 소리가 활기차게 마당을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밥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하얀 쌀밥과 구수한 냉이 된장국 그리고 무탈이 좋아하는 산나물 무침이 올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으로 겸상을 했습니다. 비록 말없이 밥만 먹었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무탈은 밥을 먹으며 넌지시 물었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는 밥을 씹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연화라고 합니다. 연화, 진흙 속에서 피어나는 꽃이라. 무탈은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이름은 도현이다. 무탈은 세상이 멋대로 붙인 별명일 뿐이다. 그가 처음으로 자신의 본명을 밝힌 순간이었습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도현이라는 이름은 그의 상처 입은 얼굴과는 달리 맑고 고귀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이름을 가슴에 새기며 길고 추운 겨울을 함께 견뎌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겨울바람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가마토의 초가집에는 더 이상 냉기만이 감돌지 않았습니다. 도현이 물레를 돌리는 소리와 연화가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삶의 화음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알아본 두 영혼은 이제 막 희망이라는 이름의 작은 불씨를 피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봄의 문턱을 넘고 있었지만 가마토의 공기는 여전히 살얼음판처럼 차갑고 팽팽했습니다. 도현은 며칠째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 채 작업실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싹 타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매달리는 것은 조선팔도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는 전설의 유약. 천년비색을 재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문 대대로 내려오다 끊겨버린 비기였으며 도현이 자신의 흉측한 외모를 넘어서서 세상에 다시 당당히 서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습니다. 하지만 가마 문을 열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것은 깨진 조각들과 칙칙한 색깔의 실패작들 뿐이었습니다. 도현은 절망에 빠져갓 구워낸 도자기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하는 파여름이 작업실을 날카롭게 갈랐습니다. 그는 머리를 감싸 쥐고 주저앉아 신음을 토해냈습니다. 아무리 배합을 달리하고 불을 조절해봐도 어린 시절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신비롭고 투명한 푸른빛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마음속은 시커먼 숫덩이처럼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심상을 들고 작업실을 찾은 연화는 바닥에 널브러진 도자기 파편들을 보며 도연의 고통을 짐작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빗자루를 가져와 조각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유약이 담긴 큰 항아리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연화는 코를 킁킁거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녀의 예민한 후각에 무언가 이질적인 냄새가 감지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미세하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조화롭지 못한 냄새였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럽게 도현에게 다가갔습니다. 나리, 외람된 말씀이오나 유약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도현은 고개를 들어 의아한 표정으로 연화를 쳐다보았습니다. 냄새라니 유약에서 흙냄새가 나는 건 당연한 이치거늘.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항아리를 가리켰습니다. 아니요, 흙냄새 속에 비릿하고 톡 쏘는 냄새가 섞여 있습니다. 마치 덜 마른 떡갈나무 잎이 섞여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아버님께서 쓰시던 재료는 완전히 마른 소나무 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도현은 깜짝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유약 재료로 쓰는 나무재를 보관하는 창고로 달려갔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재를 납품하는 일꾼의 실수로 떡갈나무재가 소량 섞여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육안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 없는 차이였지만 연화의 코는 그것을 정확히 짚어낸 것입니다. 도현은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미세한 불순물이 유약의 발색을 방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연화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 말이 맞다. 내 코가 내 눈보다 낫구나. 도현의 눈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연화의 도움을 받아 다시 처음부터 유약을 배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옆에서 재료 하나하나의 냄새를 맡아가며 가장 순수한 상태의 것들을 골라냈습니다. 그녀는 물의 비린내, 흙의 풋내, 재의 매운내를 구별하여 도연에게 알려주었고 도연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비율을 찾아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밤을 새워가며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드디어 대망의 가마불을 지피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은 금방이라도 비를 퍼부을 듯 먹구름이 잔뜩 껴 있었습니다. 마을 노인들은 10년 만에 오는 큰 태풍이 북상하고 있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유약의 상태가 최상일 때 불을 떼야만 했습니다. 그는 비장한 각오로 가마 입구에 불을 붙였습니다. 붉은 불길이 뱀혀처럼 날름거리며 가마 안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불을 지핀 지 반나절이 지나자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부슬비였으나 이내 장대비로 변하더니 거센 바람까지 동반한 폭풍우가 몰아쳤습니다. 비바람은 가마터의 천막을 찢을 듯이 흔들었고 빗물이 가마 쪽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도현은 젖은 몸으로 가마 주변에 도랑을 파며 필사적으로 빗물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궂은 날씨 탓에 기압이 낮아져 아궁이의 불길이 자꾸만 약해졌습니다. 불의 온도가 떨어지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무리하게 몸을 움직인 탓에 도현의 다리에 쥐가 나고 화상 입은 피부가 비명들 지르듯 아파왔습니다. 그는 장작을 들고 가다가 중심을 잃고 진흙탕에 넘어졌습니다.
안 돼. 이대로 불이 꺼지면 도연은 절규하며 바닥을 기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손에서 장작을 낚아채듯 받아들었습니다. 연화였습니다. 그녀는 비에 흠뻑 젖은 채로 단호한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리는 쉬세요. 제가 불을 보겠습니다. 연화는 도연을 처마 밑으로 옮겨놓고 아궁이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장작을 던져 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연기 냄새를 맡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타오르는 불의 냄새를 통해 온도를 가늠했습니다. 매운 냄새가 나요. 불이 숨을 못 쉬고 있어요. 연화는 아궁이 문을 살짝 열어 공기를 통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불길이 다시 으르렁거리며 솟구쳤습니다. 지금은 단내가 나요. 나무가 너무 빨리 타고 있어요. 연화는 굵은 통나무를 넣어 불길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숯검댕이와 빗물로 엉망이 되었지만 눈빛만은 화염보다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도현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다루는 무당 같기도 하고 가마를 지키는 여신 같기도 했습니다. 연화는 밤새도록 폭풍우와 싸우며 가마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의 감각은 맹렬한 불길 속에서도 춤을 추듯 정확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거짓말처럼 비바람이 잦아들었습니다. 가마의 불도 서서히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탈진한 연화는 아궁이 옆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도현은 아픈 다리를 끌고 가마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마 식는 소리가 마치 심장 박동 소리처럼 쿵쿵거리며 들려왔습니다. 며칠을 기다려 가마가 완전히 식은 뒤 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가마 문을 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가마 안으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비쳐 들었습니다. 그 순간 도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가마 안에서 푸른 광채가 뿜어져 나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화병 하나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비갠 뒤에 가을 하늘을 담은 듯 깊은 산속 옹달샘을 떠다 놓은 듯 투명하고 영롱한 빛주색이 그릇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전설 속의 천년비색이 완벽하게 재현된 것입니다. 도현은 화병을 든 채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화병 위로 떨어졌습니다. 잠에서 깬 연화가 부스스한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손에 들린 화병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아,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가 나요. 연화는 화병에서 나는 냄새를 맡는 듯 말했습니다. 비냄새, 흙냄새, 불냄새, 그리고 나리의 땀냄새가 모두 하나가 되어 꽃향기처럼 피어나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해냈습니다. 세상이 버린 괴물과 세상이 외면한 흉측한 처녀가 만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도현은 처음으로 연화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연화의 가슴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고마움을 넘어선 영혼의 결속이었습니다. 소문은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산속의 도공이 하늘의 빛깔을 훔쳐 도자기를 빚었다는 이야기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마을로, 장터로, 그리고 관아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신비한 도자기를 보기 위해 산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괴물의 집이라 불리며 기피 대상이었던 가마터는 이제 사람들로 북적이는 명소가 되었습니다. 도현은 더 이상 가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흉터를 보고 흠칫 놀라기도 했지만 그가 빚은 도자기의 아름다움 앞에서는 저절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흉터마저도 예술혼을 불태운 영광의 상처로 추앙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현의 곁에는 항상 연화가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기고 당당하게 얼굴을 드러낸 그녀는 손님들에게 차를 대접하고 도자기를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온 높은 벼슬아치가 도현의 도자기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하며 물었습니다. 이토록 신비한 색을 내는 비결이 무엇인가? 도현은 옆에 서 있는 연화를 그윽하게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제 눈은 흙을 보지만 이 사람의 코는 불의 마음을 읽습니다. 흙과 불. 그리고 두 사람의 진심이 하나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하늘이 이 색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연화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붉은 반점이 햇살을 받아 붉은 꽃처럼 환하게 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녀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비색을 낳은 여인이라 불리며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행복한 소식은 산 아래 마을, 탐욕스러운 누군가의 귀에도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술에 찌들어 살던 연화의 작은아버지가 그 소문을 듣고 번들거리는 눈빛으로 산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문은 발 없는 말이 되어 천리를 갔고 마침내 산 아래 마을의 낡은 주막에까지 당도했습니다. 그곳에는 연화의 작은아버지인 박주정이 여전히 술독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연화를 팔아넘긴 대가로 받은 술을 진작에 다 마셔버리고 다시금 도박판을 기웃거리며 빚쟁이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주막 한 구석에서 찌그러진 술잔을 기울이던 그는 옆자리 장사치들이 나누는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산속 괴물 도공이 천하의 명물을 만들어 떼돈을 벌고 있으며 그 곁에는 붉은 반점이 있는 처녀가 안주인 노릇을 하며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박주정의 흐리멍덩한 눈이 순간 뱀의 눈처럼 번들거렸습니다. 붉은 반점, 그건 내 조카년이 분명해. 그는 탁자를 내리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은 술값 몇 푼에 조카를 넘겼는데 그 조카는 지금 팔자를 고쳐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탐욕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는 당장 산으로 올라가 그동안 못 받은 키워준 값을 받아내리라 다짐했습니다. 아니, 도공을 협박해 그 비법을 빼앗아낼 흉계까지 꾸미며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주막을 나섰습니다. 산으로 향하는 박주정의 발걸음은 술기운과 탐욕으로 인해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가파른 산길을 올랐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로지 황금과 비단, 그리고 기름진 고기 생각뿐이었습니다. 감히 내 허락도 없이 호강을 누려 은혜도 모르는 것들.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죄 없는 나뭇가지를 꺾어 분풀이를 했습니다. 산 중턱에 다다르자 멀리서 연기를 뿜어내는 가마터가 보였습니다. 웅장한 기와집과 잘 정돈된 마당은 그의 배를 더욱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도현과 연화는 마침 가마에서 새로 구워낸 도자기를 식히며 평화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도현의 땀을 닦아주며 환하게 웃고 있었고 도현의 얼굴에도 잔잔한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이놈들 썩 나오지 못할까 정적을 깨고 고막을 찢는 듯한 고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문을 발로 차며 난입한 것은 다름 아닌 박주정이었습니다. 그의 몰골은 산짐승처럼 흉했고 온몸에서는 역겨운 술 냄새와 악취가 진동했습니다. 연화는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잊고 싶었던 악몽이 대낮의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박주정은 마당에 놓인 값비싼 도자기들을 보며 침을 흘리더니 이내 도연을 향해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이 괴물 녀석아, 내 금지옥엽 같은 조카를 꿰어다가 종처럼 부려먹고 있다니. 관에 고발해서 내 놈을 경을 치게 만들 테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러대며 마당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도현은 연화의 앞을 가로막으며 차갑게 응수했습니다. 당신이 술 한 병 값에 팔아넘긴 사람입니다. 이제 와서 무슨 행패입니까? 도현의 낮은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주정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팔단이 누가 그런 소리를 해 나는 잠시 맡겨둔 것뿐이야. 내 조카를 돌려주지 않을 거면 그동안 데리고 있었던 품삯과 위자료로 여기 있는 도자기들을 다 내놓아라. 그는 뻔뻔스럽게 도자기 하나를 집어들고 품에 안았습니다. 그때 마당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도자기를 구경하러 왔던 양반들과 마을 사람들이 박주정의 행패를 구경하려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자 박주정은 더욱 기세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하는 신용을 하며 동네방네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저 흉악한 놈이 내 조카를 납치해서 첩으로 삼고 재산을 가로챘습니다. 내 불쌍한 조카를 구해주세요.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도현을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도현의 흉측한 얼굴이 박주정의 거짓말에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부들부들 떨며 도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공포에 질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주정은 그 틈을 타 연화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습니다. 가자. 연화야, 이 삼촌이 너를 구해주러 왔다. 연화의 비명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멈추란 일 하는 호령소리가 천둥처럼 내려꽂혔습니다. 인파가 갈라지며 관복을 입은 사내와 포졸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고을 원님이었습니다. 도현의 천년비색 소문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행차하던 길이었습니다. 원님은 엄한 표정으로 난장판이 된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박주정은 원님을 보자마자 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며 더욱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사또날이 억울합니다. 저놈을 당장 잡아가 주십시오. 원님은 도현과 연화 그리고 박주정을 차례로 쏘아보았습니다. 그는 평소 도자기에 조예가 깊을 뿐만 아니라 사람의 됨됨이를 꿰뚫어보는 희안을 가진 명관이었습니다. 원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네가 이 처녀의 삼촌이라 하였느냐? 박주정은 비굴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모 잃은 아이를 제가 친자식처럼 키웠습니다. 원님은 다시 도현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이자의 말을 인정하느냐? 도현은 묵묵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서 깨끗한 천에 쌓인 물건 하나를 꺼내 원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것은 빈 호리병이었습니다. 박주정이 연화를 팔아넘길 때 받았던 바로 그 술병이었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자가 겨울밤 술 한 병에 조카를 팔아넘기며 남긴 증표입니다. 이 병에는 아직도 그날의 탐욕스러운 냄새가 배어 있습니다. 박주정은 펄쩍 뛰며 부인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놈이 주워온 병으로 모함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연화가 떨리는 몸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님 앞으로 걸어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또나리, 제 코는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저 자의 옷자락에서는 며칠 전 훔친 닭의 비린내와 노름판의 쩐내, 그리고 썩은 술 냄새가 납니다. 연화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가마테어에는 정직한 땀 냄새와 흙 냄새, 그리고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신 나리의 따뜻한 향기만이 가득합니다. 저자는 저를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겨 팔아넘겼고, 나리는 저를 귀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연화의 눈에서 진실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절절한 고백은 구경하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원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주정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박주정이 품에 안고 있던 도자기를 빼앗아 들었습니다. 네가 조카를 아낀다면 이 도자기가 귀하냐? 조카가 귀하냐? 박주정은 순간적으로 도자기를 빼앗기지 않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건 제 정신적 피해 보상금입니다.
그의 본심이 만천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조카의 아니보다 도자기를 더 챙기는 그의 모습에 사람들은 야유를 퍼부었습니다. 원님은 호통을 쳤습니다. 여봐라, 이 파렴치한 자를 당장 포박하라. 인륜을 저버리고 혈육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죄 없는 사람을 모함하여 재물을 탐하려 했으니 그 죄가 하늘을 찌른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박주정을 결박했습니다. 박주정은 발버둥치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이미 늦은 일이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곤장을 맞고 멀리 귀양을 가게 되었습니다. 박주정이 끌려가는 뒷모습을 보며 연화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에 맺혀 있던 응어리가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도현은 조용히 다가와 연화의 어깨를 감싸주었습니다. 원님은 도현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만든 이 청자는 조선의 보물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보물은 자네 곁에 있는 그 여인인 것 같네. 원님의 칭찬에 도현과 연화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이후 가마테오에는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악한 자는 벌을 받고 선한 자는 복을 받는다는 예시하기에 이치처럼 말입니다. 계절은 다시 흘러 몇 번의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가마토 주변에는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와 벚꽃이 분홍빛 구름처럼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의 얼굴 흉터는 여전했지만 그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온화하고 밝았습니다. 그는 이제 흉터를 가리기 위해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선 최고의 도공으로 인정받아 나라의 부름을 받기도 했지만 산속에 남아 연화와 함께 그릇을 빚는 삶을 택했습니다. 부와 명예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연화는 양지바른 툇마루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곁에는 작은 요람이 놓여 있었고 그 안에서는 방실방실 웃는 아기의 온가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기는 엄마를 닮아 코가 오똑하고 아빠를 닮아 눈매가 깊었습니다. 다행히 아기의 얼굴에는 아무런 흉터도 반점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알았습니다. 설사 반점이 있다 한들 사랑으로 키운다면 그것은 흉이 아니라 꽃이 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연이 흙 묻은 손을 털며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내와 아이를 바라보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날렸습니다. 향긋한 꽃내음, 구수한 흙 냄새,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살 냄새가 어우러져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 행복한 향기를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술 한 병에 팔려왔던 비운의 처녀는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삶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산을 타고 내려가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꽃을 피워낸 도공 부부의 이야기를 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었네요.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려나 봅니다. 부디 여러분의 꿈속에도 이처럼 따뜻하고 향기로운 결말이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